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1월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 동안 중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이후 2달여 만에 한중 정상회담이 성사됐습니다. 강진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새해 시작과 동시에 중국을 국빈 자격으로 찾습니다. 1월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간의 일정입니다. 우선 4일부터 6일까지는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과 회담, 그리고 국빈 만찬 등이 진행됩니다. 지난 11월 경주 에이펙 때에 이어 불과 2달여 만에 양국 정상의 만남이 다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한중 양국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中韩是搬不走的重要近邻，也是分不开的合作伙伴。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한중 관계의 전면적 복원 흐름을 더욱 공고히 할 거로 보입니다. 공급망과 투자, 디지털 경제, 초국가 범죄 대응 등 민생 현안도 다룰 거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양국 국민의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구체적인 성과를 거양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베이징 일정을 마친 뒤 6일부터 7일까지는 상하이에 머뭅니다. 내년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과 임시정부 청사 개관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 참석할 거로 예상됩니다. 벤처와 스타트업 등 두 나라 미래 협력을 선도할 양국 기업의 파트너십을 촉진하는 일정 또한 예정돼 있습니다. 청와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한한령 해제 여부와 대북 관계 그리고 중일 갈등 등 민감한 주제도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방중은 타이완 포위 훈련 와중에 발표됐습니다. 자칫 한중 정상 외교가 지정학 이슈에 묻힐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3, 2, 1, 放! 발사 명령과 함께 중국의 장거리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 불을 뿜습니다. 타이완 앞바다에 드론을 띄워 목표한 좌표에 떨어지는 장면까지 찍어서 공개했습니다. 미국이 타이완에 팔기로 한 하이마스를 겨냥해 화력을 과시한 겁니다. 报告指挥员，无人机捕获炸点影像，已对台岛以北海域航线完成封控。 7번째 타이완 포위 훈련 둘째 날, 상륙함 4척이 처음 투입된 것도 확인됐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후방 지원 차단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전략 폭격기와 탄도미사일도 동원했습니다. 一再挑战联合国宪章里有关不得使用威胁和武力的原则，持续破坏国际秩序以及区域上的现状。 내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에 앞서 전략적 입지를 다지기 위한 무력 시위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 시진핑 주석은 새해 벽두부터 이재명 대통령을 국빈 초청해 한미일 동맹의 틈새를 파고듭니다. 이 대통령의 첫 방중이자 일본 방문 직전에 이루어지는 만큼 중국 당국도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期待在两国元首的战略引领下，此访为推动中韩战略合作伙伴关系进一步向前发展发挥积极作用。 하필 타이완 훈련 와중에 이루어진 이 대통령의 방중 발표에 지정학 리스크가 부각되지는 않을지 우리 외교 당국의 고심도 깊어질 거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후폭풍 짚어보겠습니다.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은 보상이 아닌 마케팅, 소비자 기만이라는 비판에 직면했죠.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는 이 보상에 대해 전례 없는 규모라며 추가적인 신규 보상안 논의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로저스 대표는 이번보다 나은 보상안을 제시할 것이냐는 청문회 질의에 보상안은 1조 7천억 원에 달한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와 함께 로저스 대표는 지금까지 쿠팡의 자체 조사라고 하는데 우리는 정부의 지시에 따라 한 달 이상 협조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로저스 대표는 국정원이 협력해야 한다고 했으며 한국법에 따라 사업적 요청은 구속력이 있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이해했다면서 이는 명령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범위가 3,300만 건 이상이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또 쿠팡 측이 합의되지 않은 결과를 사전에 발표한 것에 우려를 표한다며 지극히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배 부총리는 용의자가 쿠팡 서버에 접속해 마음껏 고객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를 다운로드했고 쿠팡은 용의자 노트북과 저장 장치 4개 중 노트북을 압수해 이 가운데 확인된 3,000건을 유출된 정보라고 말하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과 관련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연석 청문회를 이어갑니다. 이틀째 진행되는 이번 청문회에서는 개인정보 유출과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젯밤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5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전남과 강원에서도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표정우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아파트 창문 밖으로 뿌연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집안 전체는 새까맣게 그을렸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서울 등촌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불이 나 홀로 살던 50대 남성이 거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나는 거기 막 바로 옆집이니까 뭐 울렁졸렁하는 애를 통방 내려갔지. 그럼 인사는 잘해. 그러니까 자주 만나니까 여기서 이렇게 나가다 보면. 주민 5명은 자력 대피했으며 소방당국은 차량 25대와 인원 96명을 투입해 30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다음 달 2일 합동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어젯밤 9시 40분쯤 강원도 양양군에 있는 1층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집안에 있던 2명은 미리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지붕에서 연기가 발생했다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기가 회오리 치듯 솟아오르고 소방대원들이 불길을 향해 물줄기를 뿌립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전남 나주에 있는 폐차장 야외보관소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길과 함께 연기가 많이 발생해 소방당국의 신고가 이어졌는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푸틴 대통령 관저에 우크라이나가 드론 공격을 시도했다는 러시아의 발표를 두고 양측 사이의 진실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는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러시아는 드론을 이미 다 무력화했다며 종전 협상에 더 강경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푸틴 대통령 관저를 향해 드론 91대를 발사했다는 러시아군 주장에 맞서 우크라이나가 연이틀 반박을 이어갔습니다. 러시아가 현재까지 아무런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허위 주장은 그들의 대표적 전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러시아가 협상을 지연시키기 위해 거짓말하는 것이라며 이에 반응하지 말아달라고 국제사회에 호소했습니다. Наша переговорна група з'єдналася з американською групою, вони проговорили деталі, і ми розуміємо, що це фейк. 하지만 크렘린궁은 방공망으로 이미 드론을 모두 무력화했는데 무슨 증거가 있겠느냐며 드론 잔해에 대해선 군 당국에 물어보라고 반응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의 공격이야말로 협상을 방해하기 위한 테러 행위라며 앞으로 러시아는 협상에 더 강경해질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돈바스 전체의 통제권을 계속 요구하고 외국군의 우크라이나 주둔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е последствия этих действий режима будут заключаться в ужесточении переговорной позици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푸틴 관저 공격 소식을 들은 뒤 우크라이나에 매우 화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푸틴 대통령이 새해 인사를 전한 각국 정상 명단에는 트럼프 대통령도 포함됐습니다. 관저 공격 공방으로 종전 협상에 다시 적신호가 켜진 것 아니냐는 관측 속에 푸틴 대통령이 이를 빌미로 협상을 회피하며 시간 끌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중동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내전 중인 예멘에서 충돌했습니다. 사우디가 아랍에미리트의 분리주의 무장 세력 지원 현장을 공습했는데 아랍에미리트가 일단 한 발 물러서긴 했지만 긴장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예멘의 항구 도시 무칼라. 화물선에서 물건을 싣고 이동하는 전투 차량 행렬이 길게 이어집니다.
차량이 집결하는 지점까지 추적한 사우디 공군은 공습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예멘 분리주의 무장 세력에게 무기를 공급했다며 군사작전에 나선 겁니다. 걸프의 양대 강국인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는 모두 친미 진영이지만 내전 중인 예멘에서 대리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예멘 정부군을, 아랍에미리트는 예멘 분리주의 세력인 남부 과도위원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حيث وللأسف الشديد تأكد بشكل قاطع ثبوت قيام دولة الإمارات العربية المتحدة بالضغط وتوجيه المجلس الانتقالي. 아랍에미리트는 무기를 실어 나르지 않았고 전투 차량은 예멘주둔 아랍에미리트군이 사용할 용도였다며 사우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예멘 분리주의 진영도 거리 시위에 나서며 사우디를 규탄했습니다. يعرف أن هذا الشعب العربي الجنوبي الصامد البطل الذي له أكثر من 30 عام يناضل سلميا لأجل انتزاع حقه المسلوب في إعلان دولة الجنوب العربي. 긴장이 고조되자 결국 아랍에미리트는 예멘 주둔군을 자체적으로 해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와 정면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한 발 물러선 겁니다. 하지만 예멘 남부 과도위원회는 접근하는 모든 것에 대응하겠다며 더욱 완강한 독립운동을 예고했습니다. YTN 권중기입니다. 네, 중동 소식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란에서 서방의 경제 제재 속에 화폐 가치가 폭락하고 있죠. 성난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3년 만에 최대 규모의 시위가 수도 테헤란 등 각지에서 벌어졌는데 이란 대통령은 시위대와 대화하겠다며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이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위대가 도심 차도로 몰려나옵니다. 경찰을 향해 물건을 던지고 항의하다 충돌이 발생합니다.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을 쏘던 경찰은 성난 사람들의 기세에 물러납니다. 수도 테헤란을 비롯해 이란 곳곳에서 3년 만에 최대 규모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란 리알화 가치가 폭락하자 이대로는 버틸 수 없다며 상인을 시작으로 대학생들까지 거리로 나선 겁니다. 폐쇄시킨 이란 대통령은 시위대와 대화하겠다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دولت حتی اگر صداهای تندی هم باشه حتما با صبوری خواهد شنید به جهت اینکه باور داریم مردم ما به اندازه کافی مردم صبوری هستند و وقتی که 이란 환율은 달러당 140만 리알을 넘나들며 1년 전보다 배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이란이 미국 등 서방과 핵 합의를 타결한 10년 전과 비교하면 화폐 가치는 44분의 1 수준으로 폭락했습니다. 환율 관리에 실패한 이란 중앙은행 총재는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달 식료품 값이 72%나 뛰는 등 물가는 폭등하고 있습니다. 서방의 제재로 가뜩이나 힘겨운데 정부가 새해에 세금을 올릴 것이란 보도까지 나오자 민심은 들끓었습니다. 경제난을 풀 열쇠가 될 핵 협상은 지난 6월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 이후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번 사태가 3년 전 유혈 사태를 부른 히잡 반대 시위처럼 반정부 운동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있어 이란 정부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12월 31일) 수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네, 먼저 볼 한겨레 신문 기사는 청년들의 취업 한파가 좀 더 길어질 거란 내용입니다. 채용문을 더 좁힌 기업들이 4만 명 넘게 덜 뽑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네,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 국내 기업의 채용 계획 인원은 32만 9천 명, 작년 같은 기간보다 4만 4천 명, 11.7% 줄어든 거고요. 2023년 상반기부터 쭉 감소세입니다. 그만큼 기업들이 경기를 어렵게 전망한다는 뜻이죠. 월별 채용 규모는 작년 2월부터 단 3개월만 빼고 전년 대비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고용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지역별 또 성별 격차도 두드러졌는데요. 비수도권 소재 학교를 나온 여성은 수도권 대졸 남성보다 취업률이 7%포인트가 낮았습니다. 지방대 나온 여성이 취업 시장에서 가장 약재인 셈입니다. 신문은 앞으로 청년 고용률과 실업률, 쉬었음 인구 등의 지표들이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했는데요.
얼어붙는 취업 시장에서 청년들이 크레바스에 빠지지 않도록 정책 대응이 시급해 보입니다. 네, 다음으로 사계절 뚜렷한 한국은 이제 옛말이 됐다는 경향신문 기사 보겠습니다. 기상청이 지난 113년간의 기후변화를 분석했더니 여름은 25일이 늘고 겨울은 22일 줄었다고 하네요. 1912년부터 1940년까지의 평균을 보면 겨울이 109일로 가장 길었고요. 여름은 98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30년엔 여름이 123일로 길어졌고 겨울은 87일로 짧아졌습니다. 최근 10년으로 더 좁히면 여름은 평균 113일로 더 길어집니다. 1910년대와 2020년대를 비교하면 폭염일수와 열대야 일수는 각각 2.2배, 4.2배가 늘었습니다. 특히 도시의 여름이 더 길고 더웠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연평균 기온도 10년마다 평균 0.21도씩 올랐는데요. 역대 가장 더웠던 10개 해 가운데 최근 10년이 7개를 차지합니다. 더위가 꺾인다는 처서 매직이 통하지 않는 등 절기도 갈수록 제 역할을 못하는 중입니다. 당장 올해만 해도 극한호우와 길어진 열대야, 가뭄 등으로 피해가 컸죠. 이상기후, 기후위기가 이젠 뉴노멀이 되고 더 강력해질 걸로 보입니다. 네, 끝으로 ADHD 검사가 서울 강남 학부모 사이에서 필수 코스가 됐다는 중앙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강남 인기정신과 ADHD 진료를 받으려면 한두 달 대기는 기본이고요. 가보면 ABCD를 떼기도 전인 아이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이가 산만하면 ADHD 검사를 받아보라고 권유하는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강남구의 미성년 ADHD 진료 환자 수는 전국에서 가장 많고 또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5,886명인데 5년 사이 2.6배 증가한 겁니다. 서울 내에선 송파와 서초구가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 외 지역에선 경기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는데요. 모두 교육열이 세고 학원가가 밀집한 곳이라는 게 공통점이죠. 소득과 교육열이 모두 높은 학부모들 사이에서 ADHD 진료와 처방이 일종의 필수 코스가 됐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아이가 조금만 산만해도 ADHD를 의심하지만 실제로는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이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과잉 진단과 처방에 경계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네, 2025년의 마지막 날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어느덧 2025년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요. 미국발 관세 폭탄, 그리고 어느새 1,400원대가 익숙해진 고환율, 증시 화랑과 집값 급등까지 경제, 산업 분야에서 굵직한 뉴스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올해의 주요 경제 뉴스 오동건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코스피 4,000시대가 열렸습니다. 비상기업 여파에 2,300선까지 하락했던 코스피. 증시 부양책과 AI 붐을 타고 지난달 4,226까지 올라 역대 최고점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6월 1,347원까지 내렸던 원달러 환율이 1,484원까지 치솟자 물가 불안에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4차례 동결했고 외환 당국은 환율과의 전쟁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쏟아부은 관세 폭탄에 우리 경제는 휘청였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결과 상호 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하면서 길었던 불확실성의 터널을 가까스로 빠져나왔습니다. 막판 협상의 쟁점이었던 대미 현금 투자는 2천억 달러 규모로 조정됐습니다. 녹록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반도체와 자동차가 밀고 끓은 덕분에 올해 수출은 사상 처음이자 세계에서 6번째로 7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내년 슈퍼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2026년 예산은 8.1% 늘어나며 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었습니다.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내년 국가 채무 비율도 처음으로 5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재명 정부는 세수 보강을 위해 법인세율을 1% 올리고 증권거래세율을 환원하기로 하는 등 3년 만에 증세 기조로 유턴했습니다. 상속세, 유산취득세 개편 논의는 부자 감세 프레임에 동력이 떨어졌습니다. 기업들의 정보 보안 취약점이 드러난 한 해였습니다. SK텔레콤 유심 해킹을 시작으로 3천만 명 넘는 규모의 쿠팡 정보 유출까지 정보 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2차 피해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3중 규제로 묶는 초강수를 뒀지만 강남 등 핵심지 집값은 여전히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규제와 입주 물량 급감으로 전세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 전세 매물은 자취를 감추고 고액 월세 비중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계인이 한국의 맛을 제대로 알아버렸습니다. 라면과 김치에 이어 김 수출까지 크게 늘며 K푸드 수출액은 최대치를 또 경신할 예정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올해는 연예계에서도 굵직한 이슈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뉴진스 5인 완전체 복귀는 무산됐고 방송인 박나래 씨를 둘러싼 의혹과 배우 김수현 씨 관련 진실 공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년이 넘는 분쟁 끝에 법원은 뉴진스 대신 소속사 어두어 손을 들어줬습니다. 멤버 전원이 복귀 의사를 밝혔지만 해린 해인과 달리 나머지 3명 복귀 논의는 한 달 넘게 걸렸습니다. 왜 3명을 굳이 따로 이렇게 막 왕따 시키듯이 왜 그걸 이렇게 갈라치려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논의 끝에 소속사는 한이 복귀를 확정지었지만 다니엘에 대한 계약 해지를 발표했습니다. 여전히 논의 중인 민지가 복귀하게 되면 뉴진스는 다니엘을 뺀 4인으로 활동하게 될 거로 보입니다. 배우 조진웅 씨는 과거 소년범 전력 등이 뒤늦게 불거지며 인터넷을 달궜습니다. 연기뿐 아니라 활발한 사회활동을 해온 만큼 대중의 실망이 컸는데 조 씨는 비판 여론에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방송인 박나래 씨는 갑질과 불법 시술 의혹이 동시에 번지며 데뷔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법적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공개 발언이나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운데 이른바 주사이모와 불법 의료시술 논란은 연예계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상반기엔 배우 김수현 씨와 고 김세론 씨 관련 사생활 논란이 대중의 입방아에 올랐습니다. 김 씨는 기자회견을 열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저를 믿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꼭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씨가 주연을 맡은 OTT 시리즈 공개는 무기한 보류됐고 여전히 공방은 진행 중입니다. 이 밖에 가수 김호중 씨는 음주 뺑소니 사건과 관련해 징역 2년 6개월, 배우 유아인 씨도 마약류 투약과 관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올해 확정됐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올해 거침없이 상승했던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눈앞에 두고 4,210선으로 2025년 마지막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네, 올해 코스피 지수 상승률이 75%를 넘어서면서 주요 20개국과 G20 그리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시가총액은 전년 말보다 77.1% 증가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3,000조 원을 돌파했는데요.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이정환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자, 올해 코스피 질주가 굉장히 눈에 많이 띄었어요. 코스피가 4,214.17로 거래를 마쳤는데 4,000을 넘어서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셨습니까? 사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작년에 계엄 혼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주가 수준이 굉장히 낮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른다라고 이런 혼란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은 네. 오른다라고 기대하는 분은 굉장히 많았겠지만 75% 이상 이렇게 많은 수준으로 높은 수준으로 오를 거라고 예상한 분은 거의 없었을 것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10월에 이제 주가가 다 오른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 9월, 10월 거치면서 외국인들이 많이 샀지만 이제 외국인들의 투자 매수세가 좀 꺾이면서 그렇죠. 10월에 좀 주가가 더 이상 안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그걸 뚫고 결국은 4,200선을 넘어서 이제 마감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사실 역사적인 한 해였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상승을 이끈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지도 궁금한데 특히 기계장비, 반도체와 같은 전기전자, 전기가스, 증권 업종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 업종의 특징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전기전자 쪽은 반도체 쪽이라고 말씀드릴 네. 수 있겠고요.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결국은 AI 슈퍼사이클,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혜택을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HBM이라는 흔히 말하는 고대형 메모리 반도체, 결국은 데이터 센터에 많이 쓰는 반도체하고 일반적인 D램 반도체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많이 팔리기 시작하면서 주가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전기 가스도 뭐 지금 100% 이상 올랐는데 전기 가스는 에너지에 관련된 내용이죠. 데이터 센터라는 것이 전기를 먹는 하마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전기를 먹는 하마라는 것은 결국 전기를 만드는 어떤 에너지 생산 업체 그리고 전기를 어떤 송배전해 해줄 수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에너지 저장 장치, 전선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오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었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계 장비 영역은 아무래도 조선이라든지 방산 영역에서 좀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도 뭐 거의 133% 올랐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기계 장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방산이 세계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갈등이 지속되다 보면은 무기 수요 같은 것들이 늘 수밖에 없고요. 이 무기 수요를 공급할 수 있는 나라들이 또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방산이라든지 조선업들이 수혜를 보고 있는 것들이 아니냐. 특히나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마스가 프로젝트까지 겹치면서 미국에 대한 수출의 기대감, 군함 건조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것들도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증권이라든지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배당 정책, 환원 정책 같은 것들이 이쪽에 혜택을 많이 입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금융주들이 현금이 많은데 현금을 배당을 많이 하게 되면은 흔히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어떤 투자 선택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증권 주식 혹은 금융 관련 주식도 많이 올랐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조선과 방산 같은 종목들도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는 다 인공지능이랑 직접 연관된 종목들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사실 아무래도 올해의 그 주식 시장의 가장 큰 어떤 주도주는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결국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 주식이고요. 반도체 제조업 주식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AI 산업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주식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예전에는 뭐 D램 반도체 같은 것들, 구형 반도체 같은 것들이 수요가 안 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심지어 AI가 발전하고 있고 AI 발전된 어떤 기계라든지 제조업 상품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구형 반도체 수요까지 늘어나고 있는 현상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AI가 생산성을 바꾸고 있고 AI가 적용된 응용 프로그램이라든지 혹은 기계,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반도체 수요 전반, 고대형 메모리 반도체라는 데이터 센터에 특화된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 전반적인 메모리 반도체의 업황이 좋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두 주도주가 결국은 AI 산업을 이끌고 있고 한국 주식을 한국 증시 시장을 이끌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흐름 덕분에 한국 증시는 해외 시장과 비교해도 눈에 띄는 성과를 냈습니다. S&P 500보다도 수익률이 4배 이상 높고 G20, OECD 국가 중에서도 1위를 차지했는데 이게 단순한 기대감 때문인지 아니면 더 갈 여지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올해는 AI 슈퍼사이클하고 주주환원 정책이라든지 불확실성 해소 같은 것들이 모두 겹치면서 주가가 오르는 한 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뭐 75%가 올랐다는 얘기는 전체 주가가 75% 올랐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올랐다는 얘기는 지수란 것은 주시장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고요. 전체 대표한다는 것은 모든 주가가 뭐 75% 이상 올랐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특히 연말에 안 좋았기 때문에 뭐 기저효과도 일부 있겠지만 아무래도 AI 어떤 전환에 대한 혜택을 분명히 입을 것이다. 그리고 방산이라든지 에너지 부분에 혜택을 입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면서 주가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 역시 AI가 주도하는 시장이라고 하면은 뭐 이런 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반도체 생산 같은 것이 늘어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수익이 늘어나면은 결국 수익이 주가에 반영되는 영업이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많이들 하고 있는데 내년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이런 주식들이 굉장히 영업이 좋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수익성이 주가를 또 끌어올릴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는 것 같다. 다만 이제 다른 주식들이 어떻게 할 거냐는 또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른 주식들이란 것은 이제 AI 사이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뭐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주식들이 과연 얼마나 영향을 받을 것이냐
바이오주도 사실 올해 많이 올랐는데 예. 바이오 주가 같은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을 것이냐는 조금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긴 최근의 흐름 자체를 보자면은 다시 4,200선을 넘긴 했지만은 반도체 정도를 제외하면은 오히려 하락하는 종목들이 더 많았으니까요.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도 봐야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부진이 굉장히 길게 이어지고 있다가 그래도 한 36% 넘게 오르기는 했어요.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 이런 기대감도 있는데 이쪽은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사실상 이 코스닥하고 코스피는 연동돼서 움직이는 경향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연동돼서 움직인다는 거는 한쪽이 저평가되면은 주가가 올라가는 경향들도 있고 특히나 코스피가 먼저 오르고 코스닥이 따라오르는 경향들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역시 그런 상황들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 들을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코스피가 먼저 올라갔고 저평가가 됐다고 생각하는 코스닥이 좀 쫓아가면서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AI 수혜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코스피의 두 대표 주식이 워낙 셌기 때문에 워낙 주가 상승이 견인했기 때문에 그 주가 상승률 자체는 뭐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 시장이 한 반 정도 됐다, 한 36% 나왔다라고 하니까 반보다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겠죠. 이 정도 되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에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뭐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비중이 좀 늘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 보통 기관 투자자들은 벤치마크를 코스피 지수로 하고 있거든요. 코스피 지수로 한다는 얘기는 코스피 주식에 거의 투자를 많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기관 투자자의 자금 흐름을 우리나라의 모험 자본의 어떤 핵심이 될 수 있는 코스닥 시장을 좀 돌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얘기는 어떤 거냐면 지수 구성 같은 것들, 벤치마크 구성 같은 것들을 코스닥 쪽으로 조금 바꾸면서 투자를 늘려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나오면서 내년 좀 주가가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정부 역시 이에 발맞춰서 코스닥 시장이 좀 안 좋은 주식들이 굉장히 많은데 안 좋은 주식들을 어떻게 보면 상장 폐지를 빨리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상황. 결국 안 좋은 주식이 많다는 것은 주가 지수 상승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을 퇴출하는 메커니즘 같은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겠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는 코스닥 벤처 투자 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금 혜택 더욱더 적극적으로 주겠다라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내년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형성이 되어 있다. 다만 지금 계속 나오는 이슈가 코스닥에서 잘하면 코스피로 이전하는 최근에 알테오젠 같은 이런 기업들이 이전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으로써도 주가가 좀 하락하는 이런 경향들 주가를 계속 견인해 가야 되는데 이런 대장주들이 자꾸 이전을 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의 상실 같은 것들도 좀 보기는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2026년 한국 증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증권사에서도 전망들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보통 긍정적인 뉴스를 많이 내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로는 뭐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를 할 것이다.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 비중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늘렸는데 이제 이 부작용으로 인해서 외환 수요가 늘고 그러니까 달러 수요가 늘고 외환 시장을 흔드는 이런 경향성들이 나왔기 때문에 약간 해외 투자를 줄이고 국내 투자를 좀 늘릴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나오면서 결국 기관 투자자들 좀 매수를 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법 개정 같은 것들도 계속 이슈가 있는데 뭐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다 더 강력한 정책들이 내보이면서 주주 환원 정책 같은 것들 주가를 어떻게 보면은 소액 주주의 어떤 주가를 하락시킬 수 있는 이런 메커니즘 등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반대적인 입장을 보이겠다. 그리고 아무래도 실적 차원에서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쪽에서 실적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굉장히 흔히 말하는 지금 영업이익이 두 회사만 해도 200조가 넘을 거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차원에서 어떤 견인한 영향들이 있어서 주가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적어도 뭐 긍정적인 요인이 많다라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아무래도 올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만큼 빨리 오를까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어떤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 역시 덧붙이고 싶습니다. 뭐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나라는 반도체의 나라고 반도체의 비중이 너무 큰 게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일단 내년에는 실적이 좋을 테니까 기대를 해봄직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좋은 소식을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도 있어요. 원달러 환율. 어제는 1,439원으로 올해 마지막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 들어서 많이 낮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어제는 10원 가까이 올랐고요. 연평균으로 봤을 때는 외환 위기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이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분석해야 될까요? 사실 이제 올해 초에 환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올해 초에 환율이 높았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그 흔히 말하는 정치의 불확실성이 네. 환율에 반영이 되면서 달러 수요 같은 것들 결국 안전자산에 대한 달러 수요가 늘면서 환율이 좀 올라가는 경향성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4, 5, 6월 되면서 환율이 조금 떨어지면서 1,300원, 뭐 1,470원까지 내려갔거든요. 그때 내려갔을 때는 이게 안정화되는 게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제 후반부부터 다시 올라가면서 1,480원, 뭐 1,500원 그렇죠. 넘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경향성까지 보였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결국 어떤 이유냐면 지금 상황들이 봤을 때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미국과 관세 협정을 하면서 200억 달러 부분에 추가적으로 외환이 나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을 안 드렸지만 이제 개인들이 일단 흔히 말하는 해외 투자 같은 것들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 연기금 역시 해외 투자 같은 것들이 늘고 있으면서 특히나 뭐 퇴직연금 계좌 뭐 모든 그렇죠. 흔히 말하는 ETF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인들이 이러한 미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영향들이 굉장히 커졌고 사실 뭐 한 결국 100년의 역사를 봤을 때 미국 시장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시장들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자산 배분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이 반영이 되면서 결국 주가가 흔히 말해서 이제 자본의 흐름이 미국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자본의 흐름이 미국 쪽으로 흘러간다는 얘기는 원화를 달러로 바꿔가지고 투자를 늘리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국내 기업들 역시 이제 또 해외 투자를 늘릴 거다 이런 게 겹치면서 환율이 오르고 있는 양상들이거든요. 예.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외화 수요, 달러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 달러 수요들이 투자로 가거나 흔히 말하는 실물 투자로 가거나 주식 투자로 가거나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외환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 양상들이기 때문에 국가이익이 없이 지금 뭐 1,400원이 넘는 수준, 흔히 말하는 외환 달러 수요가 굉장히 많고 이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 지속되고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시청자들은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게 환율은 외환위기 때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데 주식시장은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오히려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괴리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사실 환율이란 것이 이제 우리 국가의 외환위기에 대한 척도는 아니고요. 국가의 외환위기에 대한 척도는 보통 흔히 말해서 금리 CDS 스프레드 뭐 이런 것들을 보통 이야기하는데 국가의 부도 확률을 예측하는 이런 이런 것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란 것은 결국은 수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금리 차에서 의해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외환위기 때만 해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미국보다 높았기 때문에 네. 갑자기 환율이 오르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국가 경제 큰 위기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 봐서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미국의 잠재적인 경제 성장률하고 좀 낮은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점차적으로 미국의 금리가 계속 높을 것이고 한국의 금리가 낮을 것이기 때문에 외환 시장에서 달러 수요가 늘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어떤 거냐면 지금의 원달러 환율은 자연스러운 현상,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자본의 흐름을 반영한 자연스러운 현상이었기 때문에 국내 주가가 오르는 것이랑 외환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보면 괴리가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괴리가 된다는 게 꼭 나쁜 것은 아니다. 결국은 시장에서 결정되고 시장에 결정되는 것이 뭐 국가 부채라든지 혹은 국가 부도에 대한 리스크와 연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괴리된 것이 뭐 그럴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상황하고 외환위기 상황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르다라는 이런 말씀 역시 또 덧붙이고 싶습니다. 자본시장만 봤을 때는 뭐 괴리가 있을 수 있고 그럴 수도 있는 현상이긴 한데 당장 이게 시장에 굉장한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주고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기업들도 이런 부분에서 고심이 굉장히 큰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도 역시 연말에 이 종가 관리에 총력전을 기울이는 그런 모습들이 관측이 됐습니다.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놨는데 어떤 대책들이 있었고 효과는 있었습니까? 사실 이제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입한다는 거는 이제 달러를 직접 공급한다는 이야기인데 네. 정부가 이게 달러를 공급하게 되면은 흔히 말해서 환율 조작국에 대한 지적 이슈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는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로 쏠린 자금 흐름을 국내로 좀 돌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해외 주식을 국내 주식으로 바꿨을 때 양도세 혜택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양도세 혜택 같은 걸 주면서 원래는 지금 국내 주식에서는 양도세가 일반적인 투자자는 붙지 않고 있고요. 해외 주식에서는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그렇죠. 올해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양도세를 면제해 주겠다. 왜 올해 들어와서 이제 국내 주식을 사게 되면 양도세 같은 것들을 면제해 주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국내 시장 복귀 계좌라는 RIA 계좌라는 이런 것들을
만들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해외 주식을 이 계좌로 넣어서 어떻게 보면 원화로 환전하고 원화로 환전한 걸 바탕으로 해서 국내 주식을 뭐 1년간 보유하게 되면은 세제 혜택을 주는 이런 계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구두 개입이란 것은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선언적인 의미고 지금 뭐 많이 예측하고 있는 것은 국민연금 같은 데서 환해지 같은 걸 통해서 달러 공급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환율을 안정화시키려는 목적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외환 시장의 수준이란 것은 큰 문제가 아닌데 갑작스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갑작스럽게 오르거나 갑작스럽게 오른다는 기대 때문에 외환시장 환율의 변동성이 커진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구두 개입을 하고 있고 구두 개입을 할 뿐만 아니라 이에서 뭐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계좌 혜택 같은 것들, 양도세 혜택 같은 것들 주면서 자본의 흐름을 조금 역전시키고 달러 공급을 늘리려는 정책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내년 환율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무래도 보통 이제 구두 개입 같은 것들은 단기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국민연금이 지속적으로 환해지 비중 같은 것도 늘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달러 공급 같은 것들이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환율 방어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외환시장 흐름이 경제 성장률 차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높고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낮고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 투자도 늘려야 되고 지금 200억 달러 어떤 외환의 유출까지 걱정해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상황들이라 원달러 환율이 급작스럽게 낮아지는 것 역시 또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들이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속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갈 수 있는 환경들은 조성이 되어 있고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금리 차이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금리 차이에 더불어서 우리나라 어떤 자본의 흐름, 해외 주식시장에 대한 수익을 얻으려는 흐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상방 압력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내년에도 고환율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정수연 캐스터. 네, 정수연입니다. 어제도 날이 꽤 쌀쌀했는데 오늘은 더 추워졌다고요? 네, 올해 마지막 출근길은 옷차림 더욱 따뜻하게 하셔야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이 영하 6.3도,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영하 11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세미턴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보온에 더욱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해넘이와 해돋이 계획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날씨 어떨까요? 네, 오늘 내륙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돼 대부분 지역에서 해넘이와 해돋이를 무난하게 감상할 수 있겠고요. 서울을 기준으로 올해 마지막 해넘이는 오후 5시 23분, 새해 첫 해돋이는 오전 7시 47분이 되겠습니다. 눈이 내리는 호남 서해안과 제주 지역은 일부 구름 사이로 감상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그럼 먼저 추위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현재 중북부를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강원 중북부 산간에는 한파경보가, 경기 북부와 경북 북부 산간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6.3도, 춘천 영하 9.5도, 대전은 영하 3.9도 나타내고 있고요. 낮에도 서울이 영하 3도, 대구 2도, 대전 0도에 그치겠습니다. 찬바람이 불며 체감온도는 이보다 4에서 5도가량 더 낮겠습니다. 새해 첫날인 내일은 추위의 기세가 더 강해지겠고 추위 속 호남 서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는 많은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동해안 지역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기 쉬운 상황이니까요. 더욱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연입니다. 네, 2025년의 마지막 날 12월 31일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편안한 새해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